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대통령궁 주변에서 여러 차례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짧지만 충격적인 글을 올립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미군에 의해 생포되어 미국으로 압송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2026년 1월 3일 새벽 시간대를 전후해 확고한 결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카라카스를 포함한 베네수엘라의 주요 군사시설을 전격 공습한 것입니다. 현장에는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투입되었고 미국 정부는 이번 작전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검은 안대로 눈이 가려지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미 해군 함정을 통해 압송되었습니다. 1990년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가 미군에 체포된 지 정확히 36년 만에 현직 국가 원수가 다시 한번 미군의 손에 생포되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폭스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텔레비전 쇼를 보는 것 같았다.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마련된 임시 상황실에서 군 수뇌부 장군들과 함께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미군에게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는 과연 누구일까요? 1962년생인 마두로는 원래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노동운동에 투신하던 중 우고 차베스를 만났고 차베스가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정치적 인생도 시작되었습니다. 외무장관과 부통령을 거쳐 2013년 차베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 후계자로 지목되며 대통령의 자리에 오릅니다. 전임자였던 차베스는 국민의 분노와 희망을 동시에 자극할 줄 알았던 포퓰리즘에 능숙한 쇼맨형 정치인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국제유가가 폭등하던 시기 그는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를 빈민층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무상주택, 무상의료, 그리고 무상교육까지. 당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그에게 열광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차베스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바로 2007년 엑슨모빌과 쉐브론 같은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운영하던 오리노코 벨트 유전을 일방적으로 국유화해버린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말이죠. 결국 석유 자본은 베네수엘라를 떠났고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가 모든 권한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영 석유 회사 PDVSA에겐 기술이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대부분 끈적이는 초중진류로 석유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본 없이는 정제조차 까다로운 원유였습니다. 하지만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오직 포퓰리즘 복지에만 쏟아부었습니다. 정작 돈을 벌어다주는 유전시설에는 단 한 푼의 재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4년 재앙이 닥칩니다. 국제유가가 폭락한 것입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호령하던 유가가 4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 치자 베네수엘라 경제는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선택은 최악이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을 동원해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100만%를 넘어섰습니다. 아침에 빵 한 개를 살 수 있던 돈이 저녁이 되면 휴지 한 장도 살 수 없는 종이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병원엔 약이 없고 상점 진열대는 텅 빈 채 먼지만 쌓였습니다. 결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770만 명 이상이 고국을 버리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단 20년 만에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나라가 오히려 경제 발전에 실패하고 파멸에 이르는 현상을 뜻하죠. 땅만 파면 석유가 쏟아져 나올 때 세상의 모든 일은 참 쉬워 보입니다. 굳이 힘든 제조업을 키울 필요도 막대한 돈을 들여 기술 개발에 투자할 이유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유가가 폭락하는 순간 단 하나의 기둥에 의지하던 경제 전체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베네수엘라는 바로 그 자원의 저주가 보여준 가장 비극적이고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미국은 왜 하필이면 지금 베네수엘라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2026년 1월 바로 이 시점이었을까요? 마약 밀매와의 전쟁이라는 공식적 명분 이면에는 보다 큰 차원의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맞물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입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의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까지 영향권 안에 두게 된다면 미국은 단순한 생산국을 넘어 전 세계 유가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에너지 시장의 키를 미국이 쥐는 구조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중국이 남미에서 구축해온 핵심 전략 거점이었습니다. 여러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따르면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를 넘는 자금을 빌려주며 주요 채권국이 되었고 그 대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확보해왔습니다. 이런 구조는 미국 입장에서 자국의 앞마당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태는 남미에서 다시 한번 미국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중국의 전략적 발판을 약화시키려는 계산 속에서 바라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달러 패권, 즉 페트로 달러 체제의 유지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석유 결제 통화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나 다른 통화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왔습니다. 이는 석유 거래가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존 국제 금융 질서, 즉 페트로 달러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석유 거래의 중심 통화는 여전히 달러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마두로 체포를 둘러싼 이 일련의 흐름은 단순히 한 독재자를 제거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중국, 달러라는 세 가지 핵심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정학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마약 밀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를 마약 범죄와 테러를 일삼는 나르코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수백 톤 규모의 코카인이 베네수엘라를 거쳐 유입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 미 국무부는 마두로 체포에 결정적 정보를 주는 사람에게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격화된 2025년 들어 이 금액은 무려 5천만 달러, 우리 돈 600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움직임 뒤에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압박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고, 이후 핵심 항만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수많은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고강도 압박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석유 수출길을 막아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고사작전이라고만 생각했지, 미군이 직접 투입되는 전면적인 군사작전까지는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월 3일 새벽, 미국은 카라카스를 포함한 주요 시설에 대해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는 체포 직전 중국의 중남미 특사 추샤오치와 회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마두로는 시진핑 주석의 1대1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앞마당에서 석유 결제 통화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3천억 배럴이 넘는 원유를 품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유전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압도하는 수치죠. 하지만 마두로 정권의 무능과 기술 부족으로 생산량은 전성기의 4분의 1 수준인 하루 70만 배럴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버려진 노다지를 헐값에 쇼핑하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마두로의 마지막 만찬 상대가 중국 특사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에게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독재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중국이 남미에 박아놓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 말뚝이었습니다. 중국은 1대1로를 앞세워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의 자원을 잠식해 들어왔고 마두로는 그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서 형성되려던 새로운 에너지 구도를 원천 차단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복원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직접 통제하거나 친미 정권을 세우게 된다면 국제유가는 더 이상 오펙이나 러시아의 손에 놀아나지 않게 됩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기름 수도꼭지를 미국이 쥐게 되는 순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결정권은 완전히 워싱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는 국제유가의 중장기적 안정화 가능성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불안으로 유가가 요동칠 수 있지만 향후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이 정상화될 경우에 시장에는 엄청난 공급 과잉이 발생합니다. 이는 에너지 비용 감소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달러 패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국면입니다.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바꾸려던 마두로의 시도가 무산되면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는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는 금과 비트코인의 변동성입니다. 전격적인 군사행동은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금값은 치솟겠지만 미국의 통제력이 확인되는 순간 다시 자본은 주식과 채권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는 러시아와 중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더 많은 양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 발언에서 읽히는 건 명확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의 흐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놓친 핵심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석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석유가 어떤 통화로 거래되느냐에 있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올 때는 위안화와 석유를 직접 바꾸거나 위안화 표시 채권으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을 장악하면 대부분의 거래가 달러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 200만 배럴, 나아가 300만 배럴의 막대한 석유가 오직 달러로만 거래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폭증합니다. 달러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미국은 명실상부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중시해온 전략적 이해관계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전략의 핵심 거점 중 하나였죠. 그런데 그 거점이 단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결국 이번 석유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에너지 전쟁이지만 그 본질은 세계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의 강력한 통화 전쟁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영리한 큰손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거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조선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했을 때 대다수 투자자는 이것을 단순한 군사적 압박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일부 헤지펀드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공포를 틈타 조용히 베네수엘라 국채를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두로 정권의 국채는 액면가의 1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취급을 받던 휴지 조각이었죠. 1월 3일 마두로 체포 소식이 전해진 후 베네수엘라 국채 가격은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누가 이 막대한 돈을 벌었을까요? 바로 몇 달 전부터 시장의 공포를 이겨내고
조용히 채권을 매집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져 허둥지둥할 때 정보를 먼저 읽은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시차가 만들어내는 잔인한 부의 격차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졌지만 국민들은 굶주렸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석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땅만 파면 검은 황금이 쏟아져 나올 때 정부는 늘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힘들게 제조업을 키우고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대신 그저 석유를 팔아 돈을 나눠줬습니다. 국민들조차 일할 필요가 없었죠. 정부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다른 산업은 전멸했고 기술력도 국제 경쟁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석유 하나만 믿고 살던 나라가 석유 가격 하락이라는 단 하나의 충격에 속절없이 무너진 겁니다.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을 보십시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자원이 없었기에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업을 일으키며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자원이 가장 참혹한 빈곤을 만드는 역설.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 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작전 직후 중국 외교부는 즉각날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적 행위가 국제법을 짓밟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와 쿠바, 이란 역시 미국을 규탄하며 마두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과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강력한 무력 행사 뒤에 숨겨진 특유의 계산된 외교 메시지가 다시 한번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난 성명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거친 입담 뒤에 숨겨진 G2의 냉혹한 손익계산서를 읽어야 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주권을 운운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6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 것입니다. 마두로를 생포함으로써 중국이 보유한 대규모 채권의 향방이 미국의 선택과 협상력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채권 회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중국으로부터 무역이나 기술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정치는 명분이지만 그 끝은 철저하게 돈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이 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중국과 러시아의 규탄 성명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공포를 자극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일시적인 지정학적 노이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시장의 진짜 관심사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언제, 얼마나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는가입니다. 봉인되었던 세계 최대의 유전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면 에너지 공급망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비명 섞인 성명이 오가는 동안 시장은 이미 에너지 과잉 공급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대비하며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은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자본을 빌려주고 그 나라의 핵심 자원이나 인프라 운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였죠. 하지만 이제 중국이 투자한 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은 회수 가능성 자체가 크게 불확실해진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불법 정권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마두로 정부가 중국과 맺었던 모든 계약의 법적 지위는 순식간에 불투명해졌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베네수엘라 정권이 과거 정권의 빚과 계약을 그대로 승계할지 여부는 향후 정치 외교적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야심찬 1대1로 전략이 처음으로 겪는 대형 좌절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중국 돈을 받았다가 미국과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됩니다. 마두로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통 금융시장은
주말이라 휴장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내내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9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간에 8만 달러 초반대로 급락했습니다. 국제 지정학적 불안감이 가장 민감한 자산 시장 중 하나인 암호화폐 시장에 빠르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민감한 국제 원유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유가가 일시적인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의 혼란과 잔존 세력의 저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은 시장의 불안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한 변수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의 거대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다시 진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과거 차베스 정권이 강제로 국유화했던 유전 시설들에 미국의 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다시 투입되기 시작하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증가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잠겨있던 지구상 최대의 석유 수도꼭지가 마침내 미국의 손에 의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 두 가지 거대한 경제적 시그널을 던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인플레이션 국면의 전환 신호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강력한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기름값 하락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며,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기는 거시경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 에너지주의 재평가입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유전의 운영권을 확보하게 될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순한 정치 드라마나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부가 다시 재편되는 거대한 체스판의 시작입니다. 남들이 마두로의 비극에 놀라고 중국의 분노에 일희일비할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냉철한 이동을 보아야 합니다. 주요 외신과 에너지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제때 투입된다면 3년에서 5년 내에 하루 200만 배럴 이상의 생산 능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루 70만 배럴에 불과한 생산량이 200만 배럴, 나아가 300만 배럴로 늘어난다면 국제 원유 시장의 공급 구조는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경제의 기본 원리는 명확합니다. 공급이 넘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유가 하락은 생산과 물류 비용을 낮춰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물가 안정을 근거로 금리 인하의 시계를 더욱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뜨거운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는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석유의 주도권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역사의 변곡점이자 달러의 지배력이 다시 한번 강화되는 계기이며, 동시에 우리를 괴롭혔던 인플레이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카라카스 시내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즉각 독재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며 야권 중심의 과도 정부 수립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불길한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친마두로파 군부는 대통령궁과 주요 도시 거점에 중화기와 장갑 전력을 주요 거점에 배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내무장관은 마두로 지지자들에게 최후의 항전을 촉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장 민병대들이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차량들을 세우고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재자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혼란의 불씨가 베네수엘라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장기적인 내전과 권력 공백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작전을 단발성 정밀 타격으로 끝내고 싶겠지만 상황이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치안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미군 병력을 추가로 주둔시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1990년 파나마의 노리에가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 이어 정확히 23년 만에 타국의 대통령을 미군이 직접 생포한 사례인 만큼 국제사회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베네수엘라 여행 금지를 권고하며 비상시국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자산 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과의 유례없는 외교적 긴장과 제한적인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네수엘라 사태는 우리 한국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근 환율 불안정성을 겪고 있는 한국은 국제 원유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베네수엘라 사태가 미국의 의도대로 단기간에 정리되고 유가가 안정된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수입 물가 하락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단 $10만 떨어져도 한국은 연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내전이 장기화되어 중동 산유국들이 생산량 조절에 나서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적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 속 기회도 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업들이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향후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에 참여할 거대한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한국 기업들이 재건 시장에서 오일 머니를 상당 부분 수주했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10년 넘게 방치된 인프라를 복구해야 하는데 그 사업 규모는 여러 국제기구와 업계 추정에 따르면 수천억 달러 규모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이죠.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는 현재 미국 뉴욕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미 연방법원 피고인석에 서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용된 혐의의 범위는 매우 중대합니다. 대규모 마약 밀매와 돈 세탁, 그리고 국제 테러 조직을 지원한 혐의 등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0년 파나마의 노리에가 재판이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카메라가 뉴욕 법정을 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두로 역시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재판 과정을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쓰며 법정을 최후의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사실상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종신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독재자의 끝은 이토록 차가운 창살 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두로가 법정에 서 있는 사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급격한 권력의 재편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외를 떠돌던 망명 인사들과 야당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귀국하며 새로운 권력을 잡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시작되겠죠. 미국은 이 혼란을 수습하며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과도 정부 수립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는 발언의 진짜 의미는 직접 통치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두어 다시는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멈춰있던 석유 생산시설의 복구와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베네수엘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전 세계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거대한 물줄기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선언한 먼로 독트린의 부활입니다. 중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이며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오래된 원칙이 2026년 오늘 다시 한번 현실이 된 것입니다. 2026년 1월 4일 오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거리는
여전히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어떤 골목에선 자유를 외치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지만 또 다른 거리에선 싸늘한 군화 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대통령궁 앞을 점거한 장갑 전력의 존재와 주요 도로마다 설치된 검문소는 이곳이 여전히 전쟁터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사태는 이제 미국 본토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군사 행동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의회의 사전 승인도 동맹국에 대한 통보도 없이 감행된 이번 군사작전을 두고 헌법 위반이라는 책임 추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뉴욕의 분위기는 또 다릅니다. 마두로를 태운 미군 수송선이 뉴욕 인근에 도착하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초호화 변호인단이 구성되었고 전 세계가 지켜볼 세기의 재판은 이제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시각 세계 곳곳의 트레이딩 룸은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월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전 세계 트레이더들은 숨막히는 전략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유 선물과 방산주, 건설주, 그리고 금과 달러까지. 이번 사태로 어떤 자산이 급등 국면에 들어설지, 어떤 자산이 조정을 받을지 거대 자본은 이미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독재의 종말이고 억눌렸던 국민들에겐 해방의 시작일 것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자본의 눈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석유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며 통화 패권이 다시 재편되는 결정적 계기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가진 자산을 어디로 재배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36년 전 파나마의 노리에가가 체포되었을 때 파나마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뒤 파나마 운하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파나마는 중남미를 대표하는 금융허브로 화려하게 비상했습니다. 역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특유의 리듬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베네수엘라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는 석유의 거대한 물줄기가 기록될 것이고 또 다른 페이지에는 달러 패권의 재확인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일어나는 부의 대이동이 선명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읽는 눈, 부자의 경제학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이 거대한 변화가 여러분의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각자의 판단이 각자의 자산을 지키는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